자, 오늘은 알카트라즈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감옥 이야기만 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잘 몰랐던 이 섬이 가진 아주 흥미롭고 다층적인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볼까 합니다. 알카트라즈. 이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엔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아주 음침하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들을 가둬뒀던 곳. 대부분 이걸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요, 그건 이 섬이 가진 훨씬 더 큰 이야기의 딱 한 챕터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고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알카트라즈의 이야기는요, 사실 범죄자들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새로 시작하거든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775년입니다. 스페인 탐험가 후안 마누엘 데 아얄라가 배를 타고 여길 지나가게 돼요. 바다 한가운데 솟아있는 이 22에이커짜리 바위섬을 보니까 온통 새로 뒤덮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붙입니다. 라 이슬라 데 로스 알카트라세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펠리컨들의 섬이라는 뜻입니다. 재밌죠? 근데 사실 누가 감옥 한탄 짓기도 전부터 이곳은 이미 자연이 만든 완벽한 감옥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불과 2km 남짓, 도시의 불빛이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죠. 이건 심리적인 고문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은요? 얼음장처럼 차갑고요. 물살은 예측도 안 될 만큼 거세고 제멋대로예요. 여기를 헤엄쳐 건넌다는 건 거의 죽음의 문턱을 넘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이렇게 자연이 만든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 섬의 목적이 아주 극적으로 바뀌면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새들의 안식처에서 국가 방어의 핵심 기주로 말이죠. 모든 건 1850년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밀러드 필머 대통령이 저 바위섬? 이제부터 군사용으로 쓴다. 이렇게 딱 정한 거죠. 몇 년 뒤에는 미국 서해안 전체를 통틀어 최초의 등대가 바로 저기서 불을 밝혔고요. 1858년이 되자 완벽한 요새, 즉 알카트라즈 요새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딱 10년 후 남북전쟁 포로나 군사 재소자들을 수용하면서 공식적인 장기 군사 감옥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군사 감옥이라고 하면 모두의 삶이 다 삭막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걸 좀 보세요. 이게 1912년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추수감사절 저녁 메뉴입니다. 굴 요리에 속을 꽉 채운 칠면조 구이, 파이, 심지어 식후 시가까지 나왔다니까요? 교도관이나 군인들의 삶은 생각보다 꽤 괜찮았던 거죠. 이게 그냥 화려한 메뉴가 다가 아니에요. 이 시기에 근무했던 한 경비병의 손자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그러셨대요. 알카트라즈에 온 게 난생 처음으로 하루 3끼 따뜻하고 좋은 밥을 먹어본 때였다고요. 뭔가 좀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죠? 자, 이제 새들의 섬에서 요새로 또 괜찮은 밥이 나오던 군사 감옥을 거쳐서 드디어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 락을 전설로 만든 바로 그 시대. 연방교도소 시절입니다. 1930년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은 대공황의 한가운데 있었고 조직범죄는 그야말로 온 나라를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정부에겐 아주 큰 골칫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다른 감옥 안에서조차 왕처럼 군림하던 갱스터들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감옥이 필요했습니다. 보안은 최대로, 특권은 최소로,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탈출이 불가능한 곳. 그 해답이 바로 알카트라즈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곳을 운영하는 건 결코 싸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당시 알카트라즈에서 죄수 한 명을 하루 수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 정도였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다른 연방 교도소들의 평균 비용이 $3였던 걸 생각하면 3배가 넘게 비쌌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문을 닫게 됩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이 천문학적인 운영 비용, 그리고 둘째는 섬 그 자체였어요. 끊임없이 불어오는 소금기 가득한 바닷바람이 건물을 말 그대로 갉아먹고 있었거든요. 건물이 만성부식으로 바스러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딱 29년 만인 1963년 3월 21일, 전설적인 알카트라즈 연방교도소는 영원히 문을 닫습니다. 자, 감옥은 문을 닫았지만
그 전설은 수감자들 덕분에 계속 이어졌죠. 그럼 이제 알카트라즈를 악명 높게 만든 인물, 그리고 더 락이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범죄자들마저 굴복시켰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연히 공공의 적이로 알카포네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다른 어느 교도소에서든 카포네는 왕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을 매수하고 원하는 건 뭐든 얻었죠. 하지만 알카트라즈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냥 죄수 에이지트 85번이었어요. 그의 모든 권력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록 아일랜더스라는 감옥 밴드에서 벤조를 연주하며 시간을 보냈고, 심지어 교도소장에게 알카트라즈가 날 이긴 것 같군 이라고 인정하기까지 했죠. 더 락이 그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알카트라즈의 버드맨으로 유명한 로버트 스트라우드도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본인에겐 재미없었겠지만 영화는 사실과 좀 다릅니다. 그가 유명한 조류 전문가였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모든 연구는 다른 교도소, 리브너스에서 했던 겁니다. 알카트라즈로 이송된 후에는요, 새는 절대 금지였습니다. 그럼 버드맨은 덜락에서 뭘 했을까요? 형벌의 역사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영화만큼 극적이지는 않죠? 하지만 이 탈출 불가능한 감옥에서도 전설이 된 탈출 시도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962년 6월이었죠. 프랭크 모리스와 앵글린 형제, 이렇게 3명의 죄수가 몇 달에 걸쳐서 숟가락을 갈아 만든 도구로 낡은 콘크리트 벽을 파냈습니다. 밤마다 있는 점호대는 교도관들을 속이기 위해 이별소에서 주운 진짜 머리카락을 붙여서 비누랑 효주로 만든 가짜 머리를 침대에 넣어뒀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들은 감방을 빠져나와 환기 통로를 통해 지붕으로 올라갔고 50개가 넘는 비옷을 엮어 만든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질문이 남죠. 과연 그들은 성공했을까요? 공식적으로 FBI는 그들이 차갑고 거친 바다에서 익사했을 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단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미국 연방보안관실은 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는 거죠. 감옥은 문을 닫고 탈옥수들은 미스터리로 남고, 그럼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사실 이 섬의 다음 챕터는 그에 못지않게 극적이고 강력합니다. 1969년 스스로를 모든 부족의 인디언이라 칭한 아메리카 원주민 운동가들이 버려진 이 섬에 상륙해서 이곳을 점거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연방정부의 땅은 원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옛 조약을 근거로 들었죠. 그들의 구호는 우리가 더 락을 차지한다 였습니다. 이 점거는 19개월 동안 이어졌고 알카트라즈를 완전히 재정의했습니다. 저항과 원주민 권리를 위한 강력한 상징으로 바꿔놓은 거죠. 정말 생각해보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한 시대의 끝, 그러니까 63년에 감옥이 문을 닫은 것이 불과 몇 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운동의 시작이 된 거니까요. 한때 연방정부의 처벌을 상징하던 최고의 공간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자결권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섬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알카트라즈는 국립공원으로서 매년 14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고, 그들 모두가 이 여러 겹의 역사를 직접 걸어서 체험하고 있죠. 펠리컨의 집에서 요새로 2개의 감옥을 거쳐 저항의 상징이 되고, 이제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기까지 이 작은 섬은 역사 속에서 정말 거대한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문득 궁금해지지 않나요? 과연 알카트라즈 이야기의 다음 챕터는 무엇이 될까요?